셜록 홈즈의 귀환. 빈집의 모험. 로너드 아데어 도령이 기이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해당하여 런던 전역을 들쑤셔놓고 사교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1894년 봄철의 일이었다. 일반 사람들은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사건 경위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실 많은 사실이 누락되었다. 유죄 증거가 너무도 뚜렷해서 모든 사실을 다 들춰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그 기막힌 사건의 연쇄에 빠진 고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건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그것과 맞물려 일어난 나의 모험에 가득 찬 생에서 비할 바 없는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온몸에 전율이 일고 그때 가슴속에 흘러넘치던 환희와 경의와 의욕의 감정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나의 허술한 기록을 통해 한 비범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은 아무쪼록 내가 진작 얘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란다. 그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언급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제1의 의무로 삼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실을 밝히도록 허락해준 것은 겨우 지난달 3일의 일이었다. 나는 셜록 홈즈와 가깝게 지내는 동안 범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실종된 뒤에도 자연스럽게 신문지상에 실리는 다양한 사건 기사를 유심히 읽곤 했다. 그리고 순전히 재미삼아 그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적도 두어 번 있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내게 이 로너드 아데어 살인사건만큼 흥미로운 사건은 없었다. 나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셜록 홈즈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 뼈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홈즈가 살아있다면 이 이상한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을 테고 또한 그 유럽 최고의 탐정은 특유의 관찰력과 기민한 정신으로 경찰 수사를 보완했거나 아니면 10중 8구 그것을 앞질렀을 것이다. 나는 마차를 타고 왕진을 다니는 동안 온종일 그 사건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으나 그럴듯한 설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다들 아는 얘기를 되풀이하는 셈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우선 심리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여기에 간단히 적으려고 한다. 로너드 아데어 도령은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식민지 총독 메이누스 백작의 차남이었다. 아데어의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아들 로너드와 딸 힐다를 데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귀국하여 파크레인 427번지에 주거를 정했다. 청년은 최상류층의 사교계에 드나들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에게 원한을 산 일도 특별히 나쁜 버릇 같은 것도 없었다. 카스테어스의 에디스 우들리 양과 약혼했다가 몇 달 전에 상호 합의로 파혼했지만 그 일 때문에 깊이 상심한 흔적은 없었다. 교제 범위는 넓지 않았는데 그것은 일상생활이 단조로울 뿐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1894년 3월 30일 밤 10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이렇듯 태평스런 젊은 귀족에게 너무도 기이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로너드 아데어는 카드를 좋아했다. 자주 카드를 쳤지만 결코 위험할 정도로 큰 도박을 하는 일은 없었다. 청년은 볼드윈, 캠버디시, 바가테 카드클럽의 회원이었다. 사망 당일에는 저녁 식사 뒤에 바가테 카드클럽에서 두 사람씩 쌍을 이루어하는 휘스트 세판 승부 게임을 했다. 오후에도 그곳에서 카드를 쳤는데 함께 카드 게임을 한 이들은 머레이 씨, 존 하디 준 남작, 모런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그때도 휘스트를 했고 비겼다. 아데어는 그날 돈을 잃었지만 5파운드 이상은 아니었다. 재산이 상당했던 그가 그만한 손해에 꿈쩍했을 리는 없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클럽에 나가 카드게임을 했지만 조심스러운 성격 덕분에 대개는 돈을 따는 편이었다. 몇 주일 전에는 모런 대령과 한 팀이 되어 가프리 밀러와 발모리경 짝으로부터 앉은 자리에서 420파운드를 땄다는 증언도 나왔다. 심리 중에 아데어의 최근 생활에 대해 나온 얘기는 이 정도였다. 사건 당일 저녁, 아데어는 10시 정각에 클럽에서 돌아왔다. 어머니와 누이는 그때 친척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녀는 도련님이 자기 방으로 쓰는 2층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 방에 불이 지피다가 연기가 나는 바람에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1시 20분에 메누이스 백작 부인은 아들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딸과 함께 그 방으로 갔다.
그런데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억지로 문을 열었다. 불운한 젊은이는 탁자 옆에 쓰러져 있었다. 리볼버형 팽창 탄환에 맞아 머리가 끔찍하게 으스러져 있었지만 방 안에선 어떤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탁자 위엔 10파운드짜리 은행권 2장과 은하 및 금화로 17파운드 10실링이 여러 개의 작은 무더기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었는데 그 옆에 나란히 클럽의 친구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청년이 죽기 전에 카드게임에서 잃은 돈과 딴 돈을 계산해보고 있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자세한 현장 조사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첫째, 청년이 왜 문을 걸어 잠가야 했는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살인자가 방문을 잠그고 나중에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창문에서 지명과의 거리는 최소한 6m는 됐고 바로 밑은 만개한 크로커스 꽃밭이었다. 그런데 꽃밭에는 누가 밟은 흔적이 전혀 없었고 집과 도로의 경계를 이루는 좁은 풀밭에도 아무런 자취가 없었다. 그러니 방문을 잠근 사람은 아데어 자신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떻게 죽은 걸까? 외부에서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창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군가 창문을 통해 총을 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창 밖에서 권총으로 그런 치명상을 입혔다면 진짜 명사수였을 것이다. 게다가 집 앞의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 길이었고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는 합승마차 승차장도 있었다. 총성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고 팽창탄환답게 납작해진 치명상을 입힌 리볼버 탄환이 발견됐다. 파크레인 사건의 재반 정황은 이와 같았지만 변변한 동기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데어 청년은 남에게 원한을 산 적이 없었고 누가 방에 있는 돈이나 귀중품에 손댄 흔적도 없었다. 나는 온종일 이러한 사실을 곱씹어보면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려고 부심했다. 나의 가엾은 친구가 모든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천명했던 최소의 저항선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다. 저녁 때 나는 한가로운 걸음으로 하이드파크를 지나 6시쯤에 옥스퍼드가 쪽 파크레인에 도착했다. 어느 집 앞에 도로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서 있었는데 모두들 2층의 어느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내가 찾던 집이 분명했다. 키가 크고 색안경을 쓴 사복 형사로 짐작되는 말라깽이 사내가 자신이 세운 가설을 피력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서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가 들어보았으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염증을 느끼며 도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뒤에 서 있던 허리가 굽은 노인과 부딪혀 노인이 들고 있던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나는 책을 주우면서 그중 한 권의 제목이 나무 숭배의 기원인 것을 보고 노인이 직업인지 취미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수집하는 가엾은 애서가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실수를 사과하려고 했지만 내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책들이 주인의 눈에는 대단한 보물이었던지 노인은 화를 벌컥 내며 돌아섰다. 나는 할 일 없이 허연 구렛나루를 길게 기른 구부정한 노인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파크레인 427번지를 둘러보았지만 내가 흥미를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집과 도로 사이엔 가로장을 댄 낮은 담이 서 있었는데 높이는 1m 50cm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정원으로 들어가기는 쉽겠지만 2층 창문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날랜 사람이어도 짚고 올라갈 만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곳에는 배수관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져서 켄싱턴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서재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하녀가 들어와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다. 놀랍게도 손님은 다름 아닌 방금 전에 그 괴이한 고서 수집가였다. 노인은 강파른 주름투성이 얼굴을 허연 머리털과 구렛나루로 가린 채 못해도 10대 건은 될 귀중한 서책을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놀라셨나보. 노인은 잔뜩 쉬어버린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렇다는 걸 인정했다.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늙은이요. 절룩거리면서 선생 뒤를 쫓아가다가 선생이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잠깐 들어가서 저 친절한 신사분을 뵙고 아까 내가 무례하게 굴었던 건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말씀이나 드리자고 생각했소. 또 책을 주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 겸 해서. 노인장,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시오. 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외람된 말씀이오나 이 늙은이는 선생의 이웃이외다. 내가 처치가 모퉁이에서 작은 책방을 꾸려가고 있으니 말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선생도 책을 좀 모으시는 게 어떻소? 여기 영국의 조류하고 카툴루스, 성전이 있는데 헐값에 몽땅 드리겠소. 5권만 있으면 저 2번째 서가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소만. 빈 곳이 흉해 보이지 않소. 어떻소 선생? 나는 고개를 돌리고 등 뒤에 책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셜록 홈즈가 내 앞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절했던 것 같다. 회색 안개 같은 것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목덜미는 풀어헤쳐져 있고 입속에선 브랜디의 알싸한 맛이 느껴졌다. 홈즈는 잔을 든 채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왓슨, 정말 미안하이. 자네가 이 정도로 놀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그의 두 팔을 움켜잡고 부르짖었다. 홈즈, 정말 자넨가? 자네가 살아있다니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대체 어떻게 그 끔찍한 심연에서 기어나왔나? 잠깐만, 자네 정말 얘기할 기운이 있나? 내가 쓸데없이 극적으로 출연하는 바람에 자네한테 큰 충격을 주고 말았구먼. 난 괜찮아. 하지만 홈즈, 정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이럴 수가. 바로 자네가 내 서재에 있다니. 나는 다시 한번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옷소매 밑으로 힘줄이 붉어진 여윈 팔이 느껴졌다. 그래, 어쨌든 유령은 아니군. 이 사람아, 자네 다시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군. 어서 앉게. 그리고 그 끔찍한 절벽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말해주게. 홈즈는 맞은편에 앉아서 예전과 다름없는 무관심한 태도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아직도 서적상의 흐름한 프로코트 차림이었지만 변장에 사용한 흰 수염 한 무더기와 책더미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날카로워 보였는데 독수리 같은 얼굴에 파리한 빛이 번져 있는 것을 보니 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듯했다. 왓슨, 이렇게 몸을 펼 수 있으니 정말 좋군. 키 큰 남자가 몇 시간 동안 신장을 30cm나 줄이고 있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보게, 그 얘기에 대해서라면 말일세. 오늘 밤 자네 협조를 구하려고 하네만. 우리 앞에 힘들고 위험한 일이 한껏 놓여있네. 그러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군. 하지만 나는 궁금해서 죽을 지경일세. 지금 당장 듣고 싶네. 자네 오늘 밤에 나랑 같이 나갈 거지? 자네가 원하는 시간에,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정말 옛날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군. 나가기 전에 요기를 할 시간이 있겠지. 좋아. 그럼 그 절벽 얘기를 해볼까? 사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식은 죽 먹기였네. 왜냐하면 나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 왓슨, 그런 적 없네. 물론 자네에게 쓴 편지는 거짓 없는 사실이었네. 나는 고 모리어티 교수가 흉악한 얼굴을 하고 하나뿐인 협소한 탈출로를 막아선 걸 보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의 회색 눈에는 냉혹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네. 나는 교수와 몇 마디 얘기를 주고받은 다음 그의 배려로 나중에 자네가 받아본 그 짧은 편지를 썼네. 나는 그걸 담뱃갑이랑 지팡이와 함께 놓아두고 앞으로 걸어갔고 모리어티는 내 뒤를 따라왔네. 길이 끊어진 곳이 나오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 모리어티는 무기를 빼대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덤벼들더니 긴 팔로 나를 끌어안았네. 그는 게임이 끝났다는 거 알고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어.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함께 비틀거렸네. 하지만 나는 일본식 레슬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치를 약간 익혀두고 있었는데 전에도 그 기술을 두어 번 유용하게 써먹은 적이 있지. 나는 그의 팔을 뿌리쳤고 교수는 몇 초 동안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미친듯이 두 팔을 휘저으며 기우뚱거렸네. 하지만 결국 균형을 잃어버리고 절벽 너머로 추락하고 말았지. 그가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게 내려다 보였네. 그는 먼저 바위에 부딪혔다가 물속으로 첨벙 떨어졌어. 홈즈는 담배를 뻐끔거리며 설명해 주었는데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발자국은 나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그건 이렇게 된 걸세. 교수가 추락한 순간 나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모리어티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벼르는 자들이 적어도 셋은 됐는데 그들이 우두머리의 죽음을 알게 되면 복수심을 더욱 활활 태울 것이 분명했지. 셋 다 지극히 위험천만한 자들이었네. 그중 하나만 있어도 나는 앞날을 기약하기가 힘들었지.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은 줄 알면 그들은 곧 마음 놓고 자신을 노출시킬 테고 그러면 나는 그들을 쉽사리 일망타진할 수 있지 않겠나. 아직 살아있노라고 외치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었어. 모리어티 교수가 떨어져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나는 그가 라이엔바흐 폭포의 밑바닥에 가라앉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을 걸세. 나는 거기 서서 등 뒤의 벼랑을 살펴보았네. 수개월 뒤에 자네의 생생한 기록을 아주 흥미롭게 읽어보았는데 자네는 그게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였다고 써놓았더군.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 작은 발판이 몇 개 돌출해 있었고 중간에 안반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지. 낭떠러지는 너무 높아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축축이 젖어있는 길을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네. 물론 비슷한 상황에서 이미 해봤던 것처럼 신발을 거꾸로 신고 갈 수도 있었지만 세 사람의 발자국이 한 방향으로만 나 있는 것은 의심을 사기에 꼭 알맞았지. 그렇다면 위험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게 최선이었어. 왓슨, 그건 유쾌한 일은 아니었네. 발밑에선 귀를 먹먹하게 하는 물소리가 울리고 있었지. 난 결코 공상가는 아니지만 심연 속에서 모리어티의 비명소리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 발을 한번 잘못 디디는 날엔 그것으로 끝장이었네. 나는 풀포기를 놓치기도 하고 젖은 바위 틈에서 두어 번 발이 미끄러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죽는 줄 알았지. 하지만 길을 쓰고 기어 오른 끝에 부드러운 녹색 이끼로 덮인 2에서 3m 폭의 안반 위로 올라가서 아주 편안하게 누울 수 있었네. 물론 아래쪽에서는 나를 볼 수 없었지. 여보게, 자네하고 자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형편없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동안 나는 거기서 팔다리를 쭉 펴고 누워 있었다네. 자네들은 역시 완전히 틀린 결론을 내리더니 마침내 호텔을 향해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어. 나는 모험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놀라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알았네. 머리 위에서 커다란 바위돌이 떨어져 내렸어. 그것은 쌩 하고 옆을 스쳐가더니 귀 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절벽 아래로 튕겨나갔네. 처음에 나는 그게 사고인 줄 알았지만 잠시 후 눈을 들어보니 어두워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사내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네. 그러더니 다시 내가 누워있는 바로 그 안반에 돌이 떨어졌네. 돌은 내 머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 맞았네. 물론 그 의미는 명확했어. 모리어티는 혼자 온 게 아니었던 거야. 모리어티가 나를 공격하는 동안 언뜻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 한 패가 망을 봐주고 있었던 거지. 그자는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우두머리가 죽고 내가 피신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네. 그자는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우두머리가 못한 일을 이루려고 했네. 왓슨, 나는 그런 사실들을 금세 간파했어. 그 흉악한 얼굴이 다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게 보였고 나는 그게 또 다른 돌덩이를 예고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나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내려가는 건 올라가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웠다네. 하지만 돌출한 안반 끝에 매달려 있는데 돌덩이가 다시 옆을 스쳐가는 상황에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지. 절반쯤 내려와서 발이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신의 가호로 찢어진 살에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길 위에 내려설 수는 있었지. 나는 어둠 속에서 산을 넘어 15km를 도망쳤고 일주일 뒤에는 플로렌스에 도착했네. 나는 세상에서 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마이크로프트 형뿐이었지. 여보게, 자네한테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하지만 사람들한테 내가 죽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했는데 자네부터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의 불행한 종말에 대해 그렇게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을 거야. 지난 3년간 나는 자네에게 편지를 쓰려고 몇 번이나 펜을 들었는데 나에 대한 지나친 우정 때문에 자네가 경솔하게 비밀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에 항상 그만두고 말았다네. 오늘 저녁에 자네가 내 책을 떨어뜨렸을 때 메모차게 돌아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 나는 그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자네가 조금이라도 놀라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빛을 보였다면 적의 시선을 끌었을 테고 그랬다면 필경 돌이킬 수 없는 통탄스러운 결과가 빚어졌을 걸세.
마이크로프트 형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 런던의 일처리는 내가 희망한 대로 되지는 않았네. 왜냐하면 모리어티 일당의 재판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원이자 나한테 강한 복수심을 품은 적수가 둘이나 풀려났으니까 말일세. 그래서 나는 2년간 티베트를 떠돌았다네. 티베트의 수도 라사를 찾아서 기분 전환도 하고 법왕과 며칠간 같이 지내기도 했지. 혹시 시게르손이라는 노르웨이인의 진기한 탐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네만 그게 바로 자네 친구의 근황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겠지. 나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지나 메카에 잠시 들렸다가 수단의 수도 하르툼의 할리파를 방문했네. 그 짧지만 흥미로운 방문 결과는 외무부로 통보해 주었지. 그 다음에 프랑스로 건너갔고 프랑스의 남부 몽펠리에의 어느 연구소에서 몇 달간 콜타르의 유도체에 관한 연구를 했어. 그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나서 이제 런던에 남아있는 적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갈 생각을 하던 차에 기이하기 짝이 없는 파크레인 사건에 관한 뉴스를 듣고 귀국 날짜를 앞당겼다네. 사건 자체에 마음이 끌리기도 했지만 나한테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 같았지. 나는 당장 런던으로 돌아와서 베이커가에 들렸는데 허드슨 부인은 깜짝 놀라 발작을 일으키다시피 하더군. 마이크로프트는 내 방과 서류를 그대로 보존해 놓았네. 여보게, 오늘 오후 2시경에 옛날 그 방에서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있노라니 옛 친구 왓슨이 전처럼 내 앞에 앉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더군. 그 4월의 저녁 때 나는 이렇듯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훤칠한 키에 깡마른 몸,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열정에 넘치는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지 못했을 이야기였다. 어디서 들었는지 그는 내가 마음 아프게 상처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그는 말보다 태도로 절절히 연민을 표현했다. 여보게, 슬픔에 대해 제일 좋은 치료약은 일이라네. 오늘 밤에 우리 둘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한 인간이 지상에서 정당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걸세. 나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졸랐으나 소용없었다. 오늘 밤 안으로 실컷 보고 듣게 될 걸세. 홈즈는 대꾸했다. 우린 지난 3년간 살아온 얘기를 아직 못했네. 9시 반까지 그 얘기를 하다가 빈집의 모험에 나서기로 하세. 정말 옛날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그가 말한 시각에 우리는 이륜마차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내 주머니에는 리볼버가 들어있었고 가슴속에는 짜릿한 긴장감이 넘쳐 흘렀다. 홈즈는 냉정하고 단호하고 말이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금욕적인 얼굴을 비추자 얇은 입술을 꼭 다물고 눈살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보였다. 런던이라는 범죄자들의 어두운 정글에서 우리가 어떤 짐승을 쫓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 노련한 사냥꾼의 태도를 보면 오늘 밤의 모험이 예사롭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금욕적이고 침울한 얼굴에 간간히 떠오르는 싸늘한 비웃음은 오늘 밤의 사냥감에게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베이커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홈즈는 캐번디시 광장 모퉁이에서 마차를 세웠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리면서 혹시라도 미행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좌우를 살피고 거리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는 이상한 곳으로만 골라서 갔다. 런던의 뒷골목을 환히 깨고 있는 그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던 아파트와 마구간 사이의 미로를 쟁걸음으로 앞장서서 갔다. 우리는 마침내 음침한 고옥들이 줄지어 있는 작은 도로로 나섰는데 이 도로는 맨체스터가를 지나 블랙퍼드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여기서 그는 잽싸게 어느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웬 집의 나무 대문을 밀치고 버려진 마당으로 들어서서 열쇠로 그 집 뒷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다음 그는 문을 닫았다.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빈집임에 틀림없었다.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마룻바닥은 발밑에서 삐걱거렸고 손을 내미자 벽지가 너덜거리는 벽이 만져졌다. 홈즈는 차갑고 여윈 손으로 내 손목을 움켜쥐고 긴 홀로 나를 이끌었다. 홀에 이르자 현관문 위로 뿌연 부채꼴 채광창이 나 있는 게 보였다. 여기서 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우리는 커다란 빈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구석은 깜깜했지만 중간쯤은 거리에서 흘러들어온 불빛 덕분에 아주 어둡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로등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서 서로의 모습을 간신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친구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귓전에 소곤거렸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 베이커가가 분명한데.
나는 흘린 창밖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맞아. 우린 지금 옛날 하숙집 맞은편에 캠된 저택에 와 있네. 그런데 여긴 뭐 타러 온 거지? 여기서는 저 그림 같은 풍경이 아주 잘 보이거든. 여보게, 수고스럽더라도 밖에서 자네 모습이 보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창가로 다가가 우리가 쓰던 방을 좀 살펴보게. 자네의 그 숱한 이야기가 바로 저 방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어디 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네를 놀래주는 내 능력이 아주 사라졌는지 보기로 할까? 나는 살며시 창가로 다가가 길 건너편에 낯익은 창문을 건너다 보았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방에는 불이 환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환한 창문 위에 검고 뚜렷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고개의 각도, 각진 어깨, 날카로운 이목구비로 보아 그가 누구인지 명약 관하했다. 그는 옆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었으므로 창문에 비친 그림자는 우리의 조부모때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검은 그림자 초상과 비슷해 보였다. 홈즈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가 정말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고 등 뒤를 더듬었다. 홈즈는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웃고 있었다. 어떤가? 맙소사,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 나는 소리쳤다. 나의 샘솟는 아이디어는 세월에 녹쓰는 법도 관습에 젖어 진부해지는 법도 없다네. 홈즈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작품을 앞에 둔 예술가의 기쁨과 긍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어때? 정말 비슷하지 않은가? 진짜 똑같아. 작품 제작자는 프랑스 그르노블의 오스카 메니에 씨인데 며칠이나 걸려서 틀을 만들었지. 나의 밀랍 흉상이라네. 저걸 설치해 놓은 일은 오늘 오후에 베이커가에 간 김에 해놓았지. 그런데 왜 저런 일을? 여보게,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저곳에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세. 자네는 저 방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난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알았네. 누가? 나의 옛 적수가. 우두머리를 바이엔바흐 폭포의 바닥에 묻은 재미있는 집단이지.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그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물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그뿐이지만 조만간 내가 집에 돌아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지. 그들은 내 방을 꾸준히 감시하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도착하는 장면을 목격했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창밖을 언뜻 내다보다가 그들이 세워놓은 파수꾼의 얼굴을 알아보았지. 파커라고 대단한 자는 아니야. 직업은 산인 강도, 구금의 명수지. 난 그 자는 별로 개의치 않았네.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훨씬 악랄한 인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이 쓰였지. 그 자는 모리어티의 신복인데 절벽 위에서 나한테 바위돌을 집어던진 바로 그 자라네. 런던에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범죄자일세. 왓슨, 그는 오늘 밤에 나를 쫓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우리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네. 내 친구의 계획이 점점 뚜렷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편리한 은신처에서 감시자들을 감시하고 미행자들을 미행하는 것이다. 저쪽 창문에 비친 수척한 그림자는 미끼였고 우리는 사냥꾼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서서 행인들이 부산하게 거리를 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홈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심연스럽고 어수선한 밤이었다. 횡한 거리로 바람이 휘몰아쳤다.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대부분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옷깃을 꼭꼭 여미고 있었다. 한두 번 아는 사람이 지나간 것 같기도 했지만 거리 위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어느 집 현관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는 듯한 두 사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사람들 쪽으로 친구의 시선을 끌려고 했지만 홈즈는 초조하게 작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거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두어 번 발을 동동거리고 손가락으로 벽을 톡톡 치기도 했다. 점점 불안해하는 걸 보니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침내 자정이 되어 거리의 인적이 드물어지자 그는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려고 하다가 건너편에 불 켜진 창문에 시선이 닿았을 때 아까 못지않게 깜짝 놀랐다. 나는 홈즈의 팔을 잡고 그쪽을 손가락질했다.
그 그림자가 움직였어. 나는 외쳤다. 그림자는 더 이상 사람의 옆모습이 아니라 이쪽으로 등을 돌린 뒷모습이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날카로운 기질은 그대로였고 자신보다 활력이 덜한 지성의 소유자에게 참을성이 없는 것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론 저건 움직이지. 왓슨, 내가 인형 하나만 달랑 갖다 놓고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자들이 속아 넘어가기를 바라는 바보 천치인 줄 알았나? 우리가 2시간 동안 이 방에 있는 동안 허드슨 부인은 8차례, 말하자면 15분에 한 번씩 저 흉상의 위치를 바꿔 놓았네. 부인은 자기 그림자가 비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앞에서 흉상을 움직이고 있어. 홈즈는 흥분해서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가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온몸을 팽팽히 긴장시키고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희미한 불빛 속에 드러났다. 바깥의 거리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아까 그 두 사내는 아직도 어느 집 현관에서 웅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맞은편에 눈부시게 노란 창문 한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뿐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어두웠다. 삼남안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홈즈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악문 채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다. 다음 순간 그는 나를 잡아 끌고 제일 어두운 방구석으로 가더니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내 입술에 손을 가져다 댔다. 내 팔을 붙든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친구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지만 어두운 거리에는 여전히 쥐새끼 한 마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불현듯 그가 날카로운 감각으로 벌써 알아챈 소리를 의식하게 되었다.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였는데 그것은 베이커가 쪽이 아니라 우리가 잠복해 있는 이 집 뒤편에서 들려왔다. 문 여닫는 소리, 뒤이어 조심스럽게 복도를 내려오는 발소리. 침입자는 소리를 안 내려고 무진장 조심하는 것 같았으나 발소리는 빈집에서 텅텅 울렸다. 홈즈는 벽에 바짝 붙어 섰고 나도 리볼버 손잡이를 움켜쥔 채 친구를 따라 벽에 붙어 섰다.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노라니 한 남자의 희미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열려있는 문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그림자였다. 그는 멈칫하더니 몸을 웅크린 채 살금살금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 불길한 그림자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3m 거리까지 왔고 나는 그가 덤벼들면 맞서 싸울 태세를 갖췄지만 이내 그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나 살그머니 창가로 다가가더니 조심조심 소리 안 나게 창문을 15m가량 들어 올렸다. 사내가 열어놓은 창문 틈에 얼굴을 가져다 댔을 때 더 이상 먼지 낀 창문을 통하지 않은 거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직접 비쳤다. 사내는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두 눈은 별처럼 번쩍거렸고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이는 지긋해 보였는데 살집이 없는 코는 툭 튀어나왔고 머리는 벗겨지고 반백이 된 콧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다. 오페라 해트는 뒤로 제꼈었는데 단추를 풀어 헤친 외투 속으로 예복 셔츠의 앞자락이 어슴푸레 빛났다. 거무튀튀한 깡마른 얼굴에는 굵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손에는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자 절그럭하는 금속성의 소리가 났다. 사내는 그 다음에 외투주머니에서 부피가 큰 물건을 꺼냈는데 부지런히 손을 놀리자 용수철이나 볼트가 제자리로 들어갈 때와 같은 철컥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안간힘을 다해 무슨 레버 같은 걸 잡아당겼는데 그러자 공기가 소용돌이 치듯 뭔가를 가는 듯한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마지막으로 철컥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그 다음에 그는 몸을 일으켰다. 사내가 들고 있던 것은 이상하게 흉측한 개머리가 달린 총이었다. 그는 총미를 열고 그 속에 뭔가를 집어넣더니 잠금장치를 닫았다. 그 다음에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열어놓은 창문 선반에 총신을 올려놓았다. 사내의 긴 콧수염은 개머리판에 닿았고 번쩍이는 눈은 가늠새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내는 개머리를 어깨에 올려놓고 가늠새 끝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굉장한 목표물, 즉 노란 바탕에 떨어져 있는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흡족한 듯 한숨을 토해냈다. 일순 그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유난히 크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날아갔는데 뒤이어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하고 선명하게 들렸다. 바로 그 순간 저격수 등 뒤에 서 있던 홈즈가 비호같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사내는 바닥에 깔렸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사력을 다해 홈즈의 목더미를 움켜잡았다. 하지만 내가 휘두른 리볼버의 개머리에 머리를 맞고 다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나는 사내를 타고 눌렀고 그 사이에 동지는 날카롭게 호각을 불었다.
여럿이 거리를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정복 경관 둘과 사복 형사 하나가 현관문을 밀치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레스트레이드, 당신이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소, 홈즈 선생. 내가 직접 나섰소이다. 런던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소. 당신한테는 비공식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더군요. 경찰 모르게 일어난 살인사건이 1년에 3건이라니 그래선 안 되죠. 하지만 레스트레이드, 몰래시 사건은 평소하고 영 다르게 처리하셨더군요. 내 말은 그 사건은 꽤 잘 처리했다는 거요. 우리는 모두 일어나 있었고 건장한 경관들이 양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포로의 팔을 끼고 있었다. 거리에는 벌써 할 일 없는 사람들 서너시 모여들고 있었다. 홈즈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촛불 2개에 불을 붙였고 경관들은 등잔 덮개를 벗겼다. 나는 이제야 포로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정말 사내답기 그지없게 생겼지만 아기가 깃들인 얼굴이 불빛에 드러났다. 철학자의 이마에 호색한 턱을 가진 그는 선과 악, 그 어느 쪽으로든 뛰어난 소질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개슴츠레하게 냉소적으로 내리덮인 눈꺼풀과 그 밑에 잔인한 푸른 눈, 흉포하고 사나운 코, 굵은 이랑이 팬 험상궂은 이마를 본 사람들은 자연히 그의 얼굴에 뚜렷이 새겨놓은 위험 신호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증오와 경악이 반씩 섞인 표정으로 홈즈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악귀 같은 놈! 그는 쉬지 않고 중얼거렸다. 이 강교한 악귀 같은 놈! 아, 대령. 홈즈는 구겨진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옛말에 여행은 연인들의 상봉으로 끝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난번에 내가 라이엔바흐 폭포의 안반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나한테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못 만났지 아마. 대령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결같이 내 친구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 교활한 악귀 같은 놈!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아직 소개를 안 드렸군요. 홈즈는 말했다. 여기 이 신사는 세버스천 모런 대령입니다. 과거 여왕폐하에 인도 육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데 동양의 식민지가 배출한 최고의 맹수 사냥꾼이죠. 대령, 호랑이 사냥에서는 아직도 당신이 세운 기록을 깨뜨린 사람이 없을걸. 흉포해 보이는 초로의 사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내 친구를 노려보기만 했다. 당신처럼 노련한 사냥꾼이 이렇게 단순한 전술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말 신기하군. 홈즈는 말했다. 그런 전술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신, 호랑이를 유인하려고 나무 밑에 새끼 양 한 마리를 묶어놓고 소총을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려본 적 있지? 내게는 이 빈집이 나무이고 당신이 호랑이였어. 그런데 당신도 호랑이가 여러 마리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신이 쏜 총알이 빗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총을 더 준비해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나 보지? 자, 보라고. 그는 경찰들을 가리켰다. 나는 여기 이렇게 준비해놨거든. 당신도 나처럼 했어야지. 모런 대령은 포효하며 덤벼들었으나 두 경관이 그를 잡아 끌었다. 그의 얼굴에서 이글거리는 분노는 차마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였다. 홈즈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한테 놀란 점이 하나 있다. 난 당신이 이 빈집과 편리한 창문을 이용할 줄은 몰랐어. 당신이 거리에서 작업을 할 줄 알고 밖에 내 친구 레스트레이드와 그 부하들을 대기시켜놨거든. 그거 하나만 빼면 모든 게 다 내 예상대로였어. 모런 대령은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향해 돌아섰다. 내가 체포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저 인간의 조롱을 견뎌야 할 이유는 없소. 당신들이 법의 집행자라면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하시오. 좋소이다. 그건 수긍할 만한 얘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 선생, 우리가 가기 전에 더 하실 말씀은? 홈즈는 바닥에서 성능 좋은 공기총을 집어들고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대단히 놀랍고 독창적인 무기입니다. 이건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파괴력도 엄청나죠. 나는 독일의 맹인 기술자 폰 헤르더가 고 모리어티 교수의 주문으로 이 총을 제작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무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만져볼 기회가 없었죠. 레스트레이드, 이 총과 여기에 맞는 총알을 같이 특별히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홈즈 선생, 이건 우리가 잘 보관할 테니 걱정 마시오. 레스트레이드는 일행을 데리고 문을 향해 나가면서 말했다. 더 하실 말씀은? 저자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작정입니까? 기소 말이오. 그거야 물론 셜록 홈즈 선생에 대한 살인 미수입니다. 레스트레이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나를 아주 빼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막히게 범인을 체포한 공로는 오로지 당신에게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정말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은 교묘하고 대담한 작전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군요. 범인을 검거했다고? 홈즈 선생, 대체 무슨 말이오? 지난달 13일 파크레인 427번지 2층 거실의 창문을 통해 공기총으로 팽창 탄환을 발사해서 로너드 아데어 도령을 저격한 범인 말입니다. 지금 경찰에선 전력을 다해 범인을 찾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죠. 레스트레이드, 이자의 혐의는 바로 그겁니다. 자, 왓슨,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견딜 수 있겠거들랑 내 서재에 가서 30분가량 담배를 피우는 게 어떨까? 그것도 꽤 재미있을 걸세. 우리가 예전에 쓰던 방은 마이크로프트 홈즈의 감독과 허드슨 부인의 정성으로 모든 게 그대로였다. 방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이 유난히 깨끗해 보이긴 했지만 옛날에 쓰던 물건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구석에는 화학실험 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산에 변색된 전나무 탁자도 그대로였다. 선반에는 적지 않은 수의 런던 시민들이 없애고 싶어 안달할 무시무시한 스크랩북과 참고 서적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방 안을 쑥 둘러보자 도표와 바이올린 케이스, 파이프 거리, 심지어는 담배를 숨겨놓은 페르시아 슬리퍼까지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왔다. 방에는 사람이 이미 둘이나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인 허드슨 부인이 우리가 들어서는 걸 보고 활짝 웃었다.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저녁의 모험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야릇한 인형이었다. 그것은 밀랍으로 만든 내 친구의 흉상이었는데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실물과 똑같았다. 작은 받침대 위에 놓인 흉상은 홈즈의 낡은 실내복을 두르고 있어서 거리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길 수 있었다. 허드슨 부인, 내가 일러드린 대로 단단히 주의하셨겠죠? 홈즈가 말했다. 난 선생 말대로 인형 앞까지 무릎걸음으로 갔다오. 좋습니다. 일을 아주 잘 해내셨군요. 총알이 어디 박혔는지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놈의 총알이 머리를 뚫고 나가 벽에 맞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 멋진 인형이 망가진 것 같구려. 내가 총알을 카펫에서 주워왔는데 예이수. 홈즈는 총알을 내게 건네주었다. 왓슨, 보다시피 물은 리볼버용 총알일세. 정말 천재적인 수법이지. 누가 이런 총알이 공기총에서 발사됐으리라고 생각하겠나. 좋습니다, 허드슨 부인.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왓슨, 오랜만에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게. 자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으니까 말일세. 그는 허름한 푸르코트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흉상에서 벗겨낸 쥐색 실내복을 걸쳤다. 그는 이제 예전의 홈즈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하하하. 늙은 사냥꾼이라고 해도 신경은 아직 튼튼하고 눈은 여전히 날카롭군 그래. 그는 흉상에 깨진 이마를 들여다보며 껄껄 웃었다. 총알이 뒤통수에 명중해서 뇌를 관통했네. 모런 대령은 인도에서 특등 사수였는데 지금 런던에서도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걸세.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아니 없는데. 홈즈는 대꾸했다. 그는 어느 선까지는 엇나가지 않고 잘했지. 무쇠 같은 신경을 타고났는데 인도에서는 아직도 대령이 부상당한 식인 호랑이를 쫓아서 배수로를 기어간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네. 여보게. 그런데 세상에는 일정한 높이까지는 잘 자라다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흉측한 모양으로 변하는 나무들이 있거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들이 심심찮게 있지. 내가 보기에 개인은 윗세대의 모든 특징을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 과거에 가게로 침투해 들어온 어떤 강력한 영향력이 선이나 악에 대한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한 개인은 자신의 가족사의 축도가 되는 것일세.
그건 다분히 공상적인 얘기로군. 글쎄, 내 의견을 고집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이후에 어쨌든 모런 대령은 악의 길로 들어섰지. 그리고 무슨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도에서 더 이상 배견하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제대하고 런던으로 돌아와 다시 악명을 떨쳤네. 모리어티 교수에게 발탁된 것이 이 무렵이었는데 대령은 상당 기간 모리어티의 오른팔 노릇을 했어. 모리어티는 그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지만 다른 부하에게는 역부족이었던 지극히 까다로운 일을 한두 건 처리하는데 그를 동원했을 뿐이라네. 자네 1887년 로더의 스튜어트 부인 변사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지? 모른다고? 난 스튜어트 부인을 살해한 것이 모런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네. 대령은 아주 교묘하게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에 모리어티 일당이 검거됐을 때도 경찰은 그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어. 자네도 그 무렵에 내가 자네 집에 찾아가서 공기총이 걱정된다고 덧문을 닫았던 일 기억하지? 틀림없이 자네는 내가 상상력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네. 나는 그 놀라운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그 뒤에 세계 최고의 명사수가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네. 우리가 스위스에 갔을 때 대령은 모리어티와 함께 우리 따라왔는데 라이엔바흐 절벽에서 내게 공포의 5분을 선사한 것이 바로 그자였어. 당연히 나는 프랑스에 체류하는 동안 그자를 감옥에 쳐넣을 기회를 찾을 생각으로 신문을 꼼꼼히 읽었네. 그자가 런던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한 내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었지. 내게는 밤낮으로 미행이 붙어 다녔을 테고 그는 금방 기회를 잡았을 걸세. 어떻게 할까? 난 그자를 보자마자 쏠 수는 없었네. 그랬다가는 도리어 내가 피고인석에 서게 될 테니까. 하급 법원에 호소해봤자 소용없는 짓이었어. 내 얘기는 지나친 의심 때문에 나온 말로 들렸을 테고 법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근거로 개입할 수는 없었을 걸세.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네. 하지만 조만간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건 소식을 주시했지. 그런데 로너드 아데어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날아온 걸세. 마침내 기회가 온 거야.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당연히 모런 대령의 지심을 몰랐겠나. 대령은 청년과 같이 카드를 치고 클럽에서 그의 집까지 뒤를 밟았을 거야. 그리고 열린 창문을 통해 아데어를 쏘았겠지. 그것은 틀림없었네. 그렇다면 총알만으로도 그자를 교수대에 보내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네. 나는 당장 귀국했어. 그런데 이 앞을 지키던 녀석한테 들켰고 녀석은 당장 대령에게 내가 나타났다고 보고했겠지. 대령은 내가 갑자기 귀국한 것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상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잔뜩 신경을 곤두세웠을 걸세. 나는 대령이 당장 나를 제거하려고 나설 것이고 보나마나 문제의 살인 무기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창가에 멋진 표적을 세워놓고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지. 가만. 그런데 자네는 경찰이 현관에 잠복하고 있다는 걸 놀랍도록 정확하게 알아채더군. 사실 나는 관찰하기에 가장 좋을 듯한 자리를 골라 잡았지만 그자가 바로 그곳을 공격 지점으로 택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여보게, 더 알고 싶은 게 있나? 응. 자네는 모런 대령이 로너드 아데어 도령을 살해한 동기를 밝혀내지는 못한 건가? 아, 왓슨. 그 부분은 가장 논리적인 정신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추측의 영역에 속한다네. 누구라도 현재의 증거를 토대로 가설을 세울 수 있고 또 자네 생각도 내 생각 못지않게 정확할 수 있지. 그럼 자넨 가설을 세운 건가? 사실을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네. 모런 대령과 아데어 청년이 그동안 상당한 금액의 돈을 땄다는 증언이 나왔네. 그런데 모런은 보나마나 속임수를 썼을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아마 아데어는 바로 그날 모런이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거야. 그러자 모런을 따로 불러내서 그 얘기를 했을 테지. 대령에게 자진해서 클럽을 탈퇴하고 앞으로 카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겠지. 아데어같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자기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명사의 비리를 당장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을 걸세. 10중 8구 내가 말한 대로 행동했을 거야.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딴 돈으로 생활하는 모런에게 클럽을 탈퇴한다는 건 파멸을 의미했을 걸세. 그래서 아데어를 살해한 거지. 그때 청년은 같은 편의 부정행위로 이득을 챙길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었네. 그런데 숙녀들이 불쑥 들어왔다가 이름 옆에 동전을 쌓아놓은 걸 보면 그게 뭔지 물어볼까봐 방문을 잠갔겠지. 어때? 그럴듯한가? 틀림없이 자네가 말한 그대로일 걸세.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법정에서 증명되겠지. 그런데 어찌됐든 모런 대령은 더 이상 우리 괴롭힐 수 없게 됐어. 폰 헤르더의 유명한 공기총은 런던 경찰청의 박물관에 장식하게 될 테고, 셜록 홈즈 선생은 다시 한번 런던의 복잡한 삶이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는 흥미로운 사건들을 마음 놓고 조사할 수 있게 되었네.